이 시간 잠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16장 31절 구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입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동배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예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교회복지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여러 경력이 있지만 이제 모든 건 좀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교회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의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주셨죠? 프린트 잘 참고해 주시고요. 교수님 나오셔서 오늘 백발의 면류관이란 제목으로 우리 앞에 강의하실 때에 여러분들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올 때 여러분들 환영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설교를 부탁받았는데요.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는 못하고 교수 출신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니까 강의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2페이지짜리 강의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마련할까 말까 하다가 설교가 아니니까, 설교는 강의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게 설교인데, 저는 미리 준비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3의 인생 설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4분의 1 정도는 아직 해당이 안 되시는 연령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세월은 빨리 흘러서 10년, 아니 20년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면은 이제 그분들도 곧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지금 현재 해당되시거나 해당되시 않거나 다 관심 있는 주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2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출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이렇게 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모든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개조해가지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은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고령화 사회이죠. 나이가 많아지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점차 세계가 고령화 그런 그 세계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유엔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은 인구의 7%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걸 고령화 사회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구의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는 몇 퍼센트 될까요? 초고령 사회는 21%.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이 된다면 그건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고령 사회는, 즉 인구 전체의 7%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 채워지는 것이 2000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0년도. 그런데 고령 사회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즉 65세 이상을 만약 우리가 노인이라고 친다면은 내년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초고령 사회 2026년 지금부터 1년 뒤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되고요. 2050년 되면은 이런 추세를 간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인구의 38%가 65세 인구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것 같아도 결코 이건 좋은 것은 아니죠.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저출산을 우리가 잘 해결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많아지고 생산인구, 젊은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비율로 되어지는 그래도 우리가 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령 사회,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면은 대단히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문제하고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뭐 노인 그러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누가 65세 이상 됐다고 노인이라고 하겠습니까? 75세 정도 되면은 노인이란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75세 넘어도 누가 나보고 노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아마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85세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면 그래 내가 이제 노인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노인이란 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은 65세 이상을 어떻게 노인이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것을 노인 연령을 우리가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매년 0.5세, 1세 이렇게 올려서 언젠가는 대만처럼 7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어떻든 오늘 저는 제목을 제3의 인생이다. 제3의 인생 설계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노년 시대를 준비하고 노년을 잘 계획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3의 인생 그랬는데요. 학자들은 인생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3단계, 4단계, 6단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저는요 4단계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제1의 인생이라 하면은 탄생해서 어머니로부터 출생해서 어머니와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 그 시기가 옛날보다는 많이 늘어졌어요. 지금 한 30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30 넘어서도 집에서 어그저그저 때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강 30세 되면은 독립할 수 있죠. 부모님부터 독립하고 학교에서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 대략 인생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것을 제1의 인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제2의 인생은 독립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경제 주체가 되어서 사회 정식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시기. 그것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따져보니까 그것도 인생의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30세에서 한 60세 정도까지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3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30년. 60에서부터 90세까지. 현재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충분히 90세 이상까지 사시려고 100세 시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인생의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1의 인생과 제 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정말로 내가 그 제 1과 제 2의 인생을 계획을 잘 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것을 잘 고려해서, 나는 이런 제 1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누구는 잘 사는 미국에서, 누구는 저 어려운 북한에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1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시기이죠. 제 2의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제 2의 인생, 결혼하고 직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2의 인생을 정말로 내가 스스로 결정했나요?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이것이 좋다니까, 이런 직장이 좋다니까 나도 그런 직장을 가지려고 했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따라서 결혼했고,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더라, 그러니까 따라서 결혼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었지, 정말로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나 이런 제 2의 인생을 살겠어, 그래서 정말로 계획해서 제 2의 인생을 살았나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2의 인생. 많은 경우는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다, 이래야 네가 제대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갔지, 정말로 내가 내 주관을 갖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인생의 절반 이상, 3분의 2는 제1과 제2의 인생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걸 잘 계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은 아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몇 회 인생이죠? 제3회 인생. 제3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얘기는 불란서에서 제3회 인생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1970년대에 만들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제3회 인생은 제1과 제2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고, 경험도 있었고 경륜도 있었고 삶의 지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나의 참 인생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러한 마지막 인생이 제3의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3의 인생.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야,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 이게 제3의 인생이다, 이게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경제력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건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제3의 인생은 더 의미가 있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했는데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일까? 백발이 노년기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갖는 것처럼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제가 30년 이상의 노인복지를 공부하면서 주제입니다. 정말로 노년기가 아름다울까? 영화로울까? 즐거울까? 축복이 될까?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일단을 여러분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4의 인생도 있어요. 제4의 인생은 사실은 얘기하고 싶진 않은 인생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80, 90%는 그 제4의 인생을 거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꽤 길게. 짧으면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2, 3일 동안 앓다가 죽는 제4의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존기입니다. 신체적인 의존기. 신체가 의존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의존이 되죠. 누구한테 의존됩니까? 자녀한테, 사회에, 국가에, 나의 신체를 돌보는 사람한테 의존하는 이런 시기인데요. 80%, 90% 이상이 이 시기를 거칩니다. 짧게는 2, 3. 길게는 몇 년일까요? 여러분들 요양원 많이 가보시죠? 요양병원 많이 가보시죠? 길게는 몇 년인가요?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이 사회 인생을 경험하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희망은 9988, 234지요. 누구나 가도 234입니다. 그래서 제4의 인생은 내게 의존기, 누구한테 의존해서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제3의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3의 인생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제3의 인생을 그래도 보람되게 보낸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제4의 인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도 내가 혐오하던 그런 대단히 의존적인 상태에서 내가 제4의 인생을 보낸다면 얼마나 내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한심할까? 그런 시기를 어떻게 나는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 그 시기를 그래도 축복 속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어떻게 내가 미리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제3의 인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생은 대략 50세 중반에서부터 건강하면 80대 중반까지 어떻게 되나요? 55세에서 85세까지 어떻게 되나요? 대략 30년이죠. 30년을 혹은 건강이 좀 약화되면은 70대 말까지 중반까지 약 20년을 보내는 시기를 제3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인생은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데요. 제2와 제4의 인생 사이에서 역할과 규범을 새로이 규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1과 제2의 인생에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었어요. 제1의 인생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도덕 규범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범이 있었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규범대로 살았으면 제1의 인생은 성공적인 제1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은 독립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가장으로 주부로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하는 시기. 이 시기 규범은 뭔가요? 성공해야 된다 이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승진해야 돼.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것이 주도하는, 이런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갔습니다. 제1과 제2의 인생은. 그것이 규범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그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2의 인생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인생은 달라요. 그게 아닙니다. 제3의 인생. 제1과 제2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제3의 인생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제1과 제2의 인생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제3의 인생을 잘 계획해서 오히려 제3의 인생에서는 더 행복한, 축복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1, 제2, 제3, 제4 다 좋은 인생을 살면 좋겠죠. 이 시기는 모호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뭐지? 특히 이제 은퇴를 하게, 자기가 직장생활을 했었던 분들은 은퇴한 이후에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 혼자 된다거나 빈둥우리 남편과 아내 둘이서 이제 50대 후반, 60대, 70대로 살아가는 이 빈둥우리 시기, 그죠?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잘했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어. 삶의 인생은 역할이 모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역할은 뭐지? 가정에서 역할은 뭐지? 사회에서 역할은 뭐야? 교회는 보통 70세까지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하기 때문에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70이 넘어가면 난 건강한데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직위로부터 내려놓고 무임소 장관이죠. 무임소 장관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합니다. 교회에서 내 역할은 뭐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역할과 규범이 모호한 시기입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역할을 찾기 위해서. 나의 삶의 권위를, 자존심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인생이 멋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내가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긴 하지만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역할이 불투명한 이런 시기이다. 이 시기를 제3의 인생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제3의 인생을 설계해야죠. 계획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교육을, 제3의 인생에 대한 교육을 같이 이제 받아야 되죠.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은퇴 준비 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넓게 하면 생애 설계 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생애 설계 협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져 가지고 노년기 준비만이 아니고 평생을 다 한번 계획해보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3의 인생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업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정 바라던 바를 여유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시기. 제1과 제2의 인생은 목표가 뭐였나요? 업적이었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승진,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사회적 인정.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줄대람 쳤어요. 업적, 제3의 인생에는 업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업적이죠. 만약에 제3의 인생을 물론 이제 제1과 제2의 인생 업적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그 여파로 제3의 인생을 또 잘 보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영화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 노년기에 은퇴 이후에 사회적 역할이 없어. 당신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게 없어. 그 시기에 모든 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 정말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인생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실행해가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일전에 신문 보니까 미국에 사는 80대 되신 할머니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이거였었어요. 교도소에서 일주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교도소에. 평생 잘 살아왔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교도소가 굉장히 참 어려울 거, 뭐 거긴 전혀 다른 세상 같아.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서 일주일간 살아보면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 그런데 경험할 길이 없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 양반, 나 교도소에서 일주일간만 살게 해주세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경찰이 고민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코치했어요. 일주일간 살 수 있는 범법 행위를 할 수 있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범법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일주일 판사의 판결을 받고 일주일 동안 교도소에 살아가지고, 야, 내가 버킷리스트 하나 완성했다. 그 할머니가 어떤 경험했는지 신문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뭐 어느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안 가봤던 곳을 가본다든지, 뭐 희한한 곳 한번 경험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정말 마음속에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 한 10가지 정도를 세워놓고,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것, 5년 동안 앞으로 내가 할 것, 그거 내가 제 사회 인생 전까지 한 20년 정도 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은 또 다른 재미이고 제 3의 인생에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3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에서 인생을 재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농담으로 인생은 60부터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70부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죠. 정말로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도시의 삶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퇴직을 벌써 2년 반 전에 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저한테는 피곤해. 왜 내가 이 고층 빌딩에 차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복잡한 데서 살아야 되나?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70세까지는 교회에서 임무가 있기 때문에 70세까지 교회에서 임무를 완성하면 저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공기 좋은 데서, 인심 좋은 데에서,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거기서 여유작작하면서, 비가 오면은 비를 맞고, 따뜻한 태양이 쪼이면 태양을 맞으면서 자연 속에 살고 싶은 것이 촌놈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걸 창시한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 비정상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이로구나 라고 하고 그분이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하고 사랑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은 뭐예요? 일이 없는 것,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일이 없는 것. 또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것. 또 하나는 뭔가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여가 활동이 없는 것. 이것은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들이 적당한 일이 없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없어요. 빈둥빈둥거립니다. 공원에 할 일 없이 파도 청기 두고 화투 치고 잡담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있는 노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적당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이거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여러분들 60대, 70대, 80대 부부관계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아니면은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갈등적인 관계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 뭔가 우리가 여가,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고, 재미있고, 사는 재미를 주는 그런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3의 인생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일은 우리가 사회적인 일, 이것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은 얼마든지 또 있었습니다. 내가 소득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봉사로서 일을 하실 때만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의미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을 찾는 것, 그것도 제3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제자인 칼 융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 저는 가끔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내가 진짜 인생의 오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생의 오후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에 살고 있는가 하고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인생의 오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업적입니다. 업적. 성공. 그게 아니고 이제는 제3의 인생, 그게 아니고 나에게 의미를 주는, 내가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정말 나에게 재미를 주는, 삶의 희열을 주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찾아서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고 관계를 하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오래전에 제3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은퇴준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야 되나라고 하면서 제가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니까 노년기, 은퇴준비는 6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재무, 돈에 관련된 적절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건강, 적절한 건강이 있어야 돼요. 소득과 건강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소득도 참 미치고 건강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제 3의 인생에 뭐가 없는 거죠. 인생 설계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설계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재무와 건강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 여가, 남는 시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여가 선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인간관계, 성공적인 노년기, 성공적인 은퇴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 주택, 노년기에 새로 떠오르는 요소 중에 하나는 주거입니다. 주거 문제. 내가 한번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 교회 근방으로 갈까? 아니면 복지관 근방으로 갈까? 아니면은 시골로 한번 내려갈까? 실버타운이라는 건 뭐지? 이런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인 자살이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요소를 뽑아냅니다만, 저는 주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살 곳이. 내 몸 하나 붙일 데가 없는 노인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해가지고 자살해버려요. 이런 것들도 많이 봐서 주거 문제는 새로 등장하는 이제 제3의 인생의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죽음에 관해서 책을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인생의 요소는 6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 위키지를 보니까 어느 때 적응적인 장노년의 삶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운동, 정신적인 운동, 정신적으로 뭐죠? 우리 머리를 놀리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배우고 공부하고 신경 쓰고 어느 정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회 활동을 강화하는 거. 몸을 움직여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모임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자기에게 의미를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나가서 숙달된 분야를 만드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숙달된 분야에서 어이구 잘하시네요. 참 잘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도전적인 여가 활동. 이런 5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제가 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즐기는 취미가 있는가? 성인 자녀, 손자녀, 배우자와 함께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지, 집단으로 참여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지, 물질 혹은 자원봉사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지,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였는지. 이게 노년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재미와 희열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회사에 중견 간부로 퇴직하신 어떤 분이, 이분도 아마 고향이 어느 시골인지 산인지 그럴 겁니다. 그분이 퇴직하면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서 퇴직하고 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 목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해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횡성 근방의 골짜기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대패질, 못질 해가지고 조그만 새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새집을 지어줘가지고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나무에다가 새집을 걸어주는 거예요. 거의 2년 이상 그걸 했습니다. 2년. 이대희 씨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는 대패질하고 못질 해가지고 새집을 만들고 오후에는 새집을 걸어다 주고, 그리고 와서 새가 거기서 깃드나 새소리가 들리나. 이게요, 회사의 중견 간부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걸 하고 싶었어. 내가 새집을 지어주고 내가 사는 데에서 새소리 들리고 그런 데서 난 살고 싶다. 그분이 2년 이상 그렇게 해서 그분이 또 책도 쓰신 것도 있죠. 그게 몇 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새로운 모험이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은 각자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창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현교회에도 평생교육원 혹은 노인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목표로 삼는다면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학습 단계, 둘째는 참가 단계, 셋째는 지도 단계이죠. 뭔가 내가 해보고 싶어. 뭔가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 그것이 아니하고 내가 새로이 뭔가 해보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나 그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 음악하고는 관계없었는데 내가 노래를 좀 합창단 좀 해보고 싶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대략 2년 내지 3년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참가 단계입니다.
즐기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2, 3년 이렇게 배우게 되면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전시하기도 하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뭔가 공연도 할 수 있고 뭔가 발표도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즐기는 것. 세 번째 단계는 그것도 이제 2, 3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4, 5년이 되겠죠? 어떤 일인지 우리가 4, 5년 동안 배우고 즐기고 참가하는 단계가 지나간다면 4, 5년 뒤에는 어떤 단계가 될까요?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 지도 단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learning, enjoying, teaching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약자를 요것을 세 개를 뜻하고 LET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LET 전략. let. 허용해라. 허락하라 그러죠. 노년의 삶이, 장노년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고 뭔가 배우고 즐기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제도를 허락해라. 사회가 그런 제도를 허락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제3의 인생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경륜을 활용해서 과거에 누렸던 지도자, 스승, 선배, 시니어 그런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품위 있는 어르신, 품위 있는 노년기, 품위 있는 제3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품위 있는 제3의 인생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째는 닫힌 삶에서 열린 삶으로,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닫힌, 나이가 들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자꾸 짜증만 내고 나의 생활 반경은 축소되고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의식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닫힌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 같이 사귀고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삶. 닫힌 삶이 아니고 열린 삶. 받는 삶이 아니고 주는 삶. 나이가 들면 자꾸 받으려고 하죠. 경로 효친해라. 나한테 갖고 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주는 것. 뭔가 주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 권사들은 항상 주머니에 보니까요, 백에다가 사탕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면 사탕을 줘. 사탕.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사탕 저는 거의 안 먹죠. 와서도 만나면 사탕을 주시더라고. 사탕을. 그것도 좋은 겁니다. 뭔가 남한테 베푸는 거. 남한테 베푸는 삶. 어떤 삶이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획해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동적인 삶이 아니고 능동적인 삶이죠. 쪼그라들고 다른 사람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이제는 나는 뭐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뭔가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나 해보고 싶어. 그런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교회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진정한 시니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르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제 장노년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죠. 교회에서는 뭐 경로대학, 평생대학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목표를 잡는다면은 깨달음, 상호 간의 격려와 지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봉사. 이것이 이 평생교육, 노년기를 위한 평생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깨달음의 교육이죠. 교육, 강의와 설교와 강의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노년기에는, 은퇴 이후에는, 제3의 인생에서는 수업과 설교와 모든 것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닫고 나 이런 거 깨달았는데 이런 거 아직 깨달지 못한다는 그것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나와 우리 사회와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사실 깨닫는 것이 없이 그저 교회 다니고 일방적으로 오늘 좋은 강의 들었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네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의 교육, 이것이 아주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격려와 지원하는, 삶의 인생에 있는 분들끼리 교제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 마지막에는 깨닫고 서로 격려하고, 야,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자라고 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걸로 정규일에 나야 되냐면은 이제 봉사로, 사역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좋은 교육 들었어, 좋은 강의 들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뭘 하지? 나는 뭘 해? 이 교육을 들었으면 이 교육의 단계 6개월 성경 공부했으면 그 다음 나는 뭘 하지?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애써서 노력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야 그것이 장로년기 평생교육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장로년기에 자원봉사를 한다면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배움의 끝에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여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목표를 갖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별 볼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퇴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존심, 자존감, 이게 형성된다. 의미 있는 자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기회가 주어지죠. 홀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의사소통 하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소득 활동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걸 통해서 어렵게 해서 내가 사회적 의미를 찾았다면, 이제 제 3의 인생은 더 이상 그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회적 역할과 이것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인데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에이징 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자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75년간 추적해서 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년의 삶을 즐길 줄만 안다면 노년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노년의 삶이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외롭고 힘들까요? 외롭고 힘들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즐기는 방법만 안 되면은,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 썼죠. 강연도 요즘 많이 하시죠. 선생님, 언제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60대, 70대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100세쯤, 98세시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40대, 50대가 아니고 60대, 70대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맞네, 그 얘기가. 어떻게 하면은 즐길 줄만 안 되면은, 즐기는 방법만 우리가 안 되면은 제3의 인생은 가장 인생의 황금기일 수 있다.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시인인데 이분이 기다란 시를 썼고요. 미국 노인 복지와 관련된 책의 모든 책의 서술 그런 서문에는 항상 이 사람 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The best is yet to be라고 하는 말이에요. Best is yet to be.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네. 그런 뜻이에요. 노년의 삶을 시로 쭉 쓰면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네. 노년기인데, 어제죠? 60대, 70대, 80대인데, 이분이 쓴 시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1의 인생, 제2의 인생,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 누구는 성공적인 삶, 누구는 실패, 누구는 어렵게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제3의 인생. 이거 가장 좋을 수 있다.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스럽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로 남겼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제3의 인생은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따라 인생의 가장 축복받는 시기일 수 있고, 혹은 혼돈과 불편의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 사랑의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마지막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즐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여기에 회복하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나도 거기에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일은 뭔가 라는 것을 서로 간에 계획하고 격려하는 제3의 인생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